그 서류에 찍힌 주민번호가 지금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의 번호랑 겹친다고요? 그 보고 한 줄이 박성재의 목 뒤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는데요. 박성재는 원래 감정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계산이 먼저 멈춰버렸습니다.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망 처리로 끝난 아이의 기록과 현재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누군가의 기록이 겹친다는 건 우연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름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서 동일 인물로 찍힐 만큼의 겹침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그날 밤부터 이미 회장이 아니라 수사관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보고서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흔적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숫자가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흔적, 누군가가 억지로 끼워 넣어 정상처럼 보이게 만든 흔적이요. 박진석은 보고서를 덮지도 못하고 고성희를 쳐다봤습니다. 고성희는 그 시선을 받자마자 눈물이 아니라 표정부터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평소처럼 우아하게 웃으려는 버릇이 튀어나오려다 그 버릇이 오늘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얼굴이었는데요.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설명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고성희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속도를 일부러 늦췄습니다. 말이 빨라지면 들킨다는 걸 아는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여보, 나는 정말 그때는.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여보라는 말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고요. 내가 묻는 건 하나예요. 죽었다고 처리된 아이의 기록이 왜 지금 살아있는 누군가의 기록과 엉켜 있냐고요. 박성재는 더 잔인하게 정확했는데요. 행정 쪽에서 바꿔치기가 없으면 이런 패턴이 안 나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한 자리만 다르고 발급기간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찍혔어요. 누가 일부러 한 자리만 바꿔서 새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한 문장에 고성희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먼저 꺼내고 싶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박성재는 그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함부로가 아니라 패턴이 그래요. 누가 했는지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때 박진석은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세 사람 누구예요? 고성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못했다는 게 포인트였는데요. 모르면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내세우거나 최소한 반박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대답을 고르는 침묵을 했어요. 박진석은 그 침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부부의 신뢰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볼 거예요. 내가 알아보면 끝까지 가요. 그날 새벽 박성재는 자기 사람을 움직였는데요. 박성재가 움직이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보다 기록이 먼저였습니다. 거래처 계좌 흐름, 병원 전산 로그, 서류를 만진 손의 동선,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병원이었습니다. 간 이식 관련 서류를 다시 추적하니 공여자 항목이 중간에 바뀐 흔적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처음 입력된 이름이 삭제 처리로 바뀌고 다른 이름으로 정정되어 있었는데요. 정정 사유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오입력. 박성재는 그 단어를 보고 비웃듯 숨을 내쉬었는데요. 오입력치고는 정정한 사람이 딱 그쪽 라인이네. 박진석도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정 버튼을 누른 사람이 고성애 쪽 인맥과 연결된 외주 전산업체 직원으로 찍혔거든요. 박진석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고성희는 감정으로만 가족을 흔든 게 아니라 시스템까지 손을 댄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인맥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를 밀어버린 사람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직원 하나를 조용히 불러 따로 면담했는데요. 그 직원이 처음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라고 버티다가 박성재가 한 문장을 던지자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날 로그가 남아있어요.
삭제 버튼 누른 시간, 그 직후 접속한 IP, 그리고 그 IP가 어디서 나오는지까지요. 직원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사장님 쪽에서요. 그러니까 고성희 이사장님 쪽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름이래서요.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성희에게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화를 내면 고성희가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갈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차갑게, 아주 차갑게 정리를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름. 그 이름이 누구인지 박진석은 이미 감이 왔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회장실에 들어왔을 때도 엄마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고성희를 끝까지 고성의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나는 너한테 이름까지 빼앗겼다는 선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박진석 머리를 때렸습니다. 박진석이 법무팀을 통해 주민등록 발급 기록까지 파고 들어가자 처음 등록된 이름과 현재 사용 중인 이름이 다르다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흔적 자체는 아주 교묘하게 묻혀 있었지만 박진석이 붙인 외부 로펌은 그런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일한 출생신고 서류에서 이름만 정정된 기록이 존재하며 정정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후 징계성 전보 조치. 박진석은 보고서를 읽고 손을 떨었습니다. 공무원 전보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징계성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민감한 일을 했고 그 책임을 조용히 떠안았다는 뜻이었어요. 박성재는 여기서부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아버지 박진석이 흔들리는 걸 싫어했는데요. 박진석이 흔들리면 가정이 아니라 회사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단계에서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누가 죽은 아이의 서류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묻습니다. 누구한테? 박성재가 대답을 늦췄습니다. 그 대답 하나가 집안을 갈라놓을 걸 알았거든요. 박영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거실 공기가 딱 끊겼습니다. 박영나, 고성희의 딸, 박성재의 이복 동생. 지금까지는 고성희가 숨긴 비밀의 피해자처럼만 취급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카드이기도 했던 존재. 박진석은 박영나를 떠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박영나가 갑자기 잠적하듯 사라진 날들이 있었고 고성희는 그때마다 작품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얼버무림이 전부 다른 의미로 보였는데요. 박진석은 속이 뒤집히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나를 왜 끌어들여요? 영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박성재가 차갑게 받았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서류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 당신이 뭘 알아? 고성희의 목소리가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은 딸을 지키는 엄마의 흔들림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흔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제 그 연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한 발짝 다가가서 고성희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희, 지금 화내는 건 답이 아니에요. 영나가 몰랐든 알았든 그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서류를 만들었거나 그 애가 누군가의 서류를 쓰고 살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고성희는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성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박진석의 팔을 붙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재에게 사과한 것도 아니었고요. 고성희는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막아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처럼요. 박진석은 그 동작을 보고 확신했는데요. 지금도 움직이는 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과거의 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그 순간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 고성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는데요. 거실로 내려온 건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눈빛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죽고
살아본 사람의 차분함이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보자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번호까지 들켰네요. 박진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 너 무슨 말을? 지은호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처리된 그날, 제 이름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고성희 씨가 가져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려줬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박성재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박성재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지은호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요, 진짜 바꿔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죽은 아이로 남아야 했던 이유, 박진석 회장님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이지혁이랑도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지혁. 그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자 박진석의 눈이 커졌고 박성재는 숨이 멎는 듯 했는데요. 이지혁은 박성재의 형도 아니고 지은호는 박성재의 누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혈연도 아닌데 연결됐다는 말은 돈이나 약점이나 거짓 서류 같은 더 비열한 고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는 박진석 회장님 말고 이지혁한테도 설명해야 할 때 아닌가요? 고성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못하는 얼굴 하나로 죽은 아이의 서류는 단순히 신분을 바꾼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과거와 현재를 통째로 엮어버린 열쇠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열쇠가 열어버릴 문 뒤에는 아직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이름이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이랑 연결돼 있으니까요. 지은호가 그 말을 던진 순간 거실에서 공기가 한번 꺾였는데요. 누가 크게 소리친 것도 아닌데 박진석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형도 아니고 지은호는 박성재의 누나도 아닙니다. 혈연으로 엮일 이유가 없는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한 의미였거든요. 혈연이 아니라면 남는 건 돈, 약점, 비밀, 그리고 서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종이로 갈아 끼우는 방식이요.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일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숨을 한번 고르고 멈췄습니다. 박성재는 감정적으로 달려들면 고성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늘 가족이라는 단어를 방패처럼 쓰는 사람이었고 울음과 분노를 섞어서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지금 말한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거예요. 고성희 씨가 저한테 뭘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누가 서류로 손을 댔는지요. 고성희는 여기서도 반사적으로 우아한 목소리를 꺼내려 했는데요. 이지혁이 왜 나와요? 지은호 씨, 지금 감정적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이 잘랐습니다. 감정적인 건 당신이에요, 고성희. 지금 우리 집에서 감정을 파는 건 당신뿐이에요. 박진석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입을 열 때마다 진실을 말하려는 입인지 기만하려는 입인지부터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회장으로 보는 순간이었죠. 그날 새벽 박진석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집을 비우면 고성희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 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휴대전화를 찾는 손, 누군가에게 막으라고 지시하려는 그 눈빛 말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정싸움으로 보이게 만들 테니까요. 대신 박진석은 고성희가 움직일 수 있는 바깥을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고성의 라인으로 그 어떤 문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법무, 감사, 외부 로펌까지
전부 묶어서요. 말투가 부드러울수록 더 무서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박진석이 딱 그랬습니다. 짧고 단호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 지역은 내 사람이잖아. 내가 불러. 박성재는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까지 끌어들이면.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끌려 들어왔어.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저쪽이 이미 끌어들였어. 박성재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성재가 아는 이 지역은 계산이 빠르면서도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론 냉정하지만 속으로는 책임감을 떠안는 쪽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서류 같은 더러운 일에 엮였다는 말은 박성재 입장에서도 쉽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성재가 해야 할 건 감정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이 지역은 새벽 전화에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분 뒤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나가 어디? 박성재는 그 한 줄을 보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지역이 평소라면 무슨 일인데부터 물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부터 물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반응이었죠. 1시간 뒤 이 지역이 도착한 곳은 박진석이 지정한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들어오자마자 박진석부터 받고 그 다음에 박성재를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성희를 보고 아주 짧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길지 않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놀랐다는 감정이 아니라 이 조합이 여기서 만난 이유를 안다는 멈춤이었거든요.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지역. 내 이름이 나왔어. 이 지역은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대답했는데요. 결국 나왔네요. 그 순간 박성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이 결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이미 언젠가 터질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의 단어였습니다. 박성재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이 지역 고성희가 어떤 서류를 만졌는지 알아? 이 지역은 시선을 고성희에게 두지 않고 박진석에게 두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단정해서 박진석은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좋아. 짧게. 이 지역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는데요. 지은호 씨 이름으로 된 이전 기록을 제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은호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 기록이요. 고성희가 그 자리에서 반발하려고 입술을 열었지만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고성희, 지금은 내 차례 아니야. 고성희는 그 손짓 하나에 입이 닫혔는데요. 그게 다였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이 판에서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걸 너무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지역은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제가 본 건 서류였는데요.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누군가가 그 서류를 없애달라고 해서 봤던 거예요. 박성재가 바로 꽂았습니다. 누가? 이 지역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고성희.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걸 말해라는 분노가 더 가까워 보였는데요. 그런데 고성희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노를 드러내면 오히려 인정처럼 보이니까요. 대신 고성희는 얇게 웃으려 했습니다. 이지혁 씨, 지금 나를. 박진석이 다시 끊었습니다. 웃지 마.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고성희가 웃음을 멈출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웃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이지혁, 그 서류를 없애달라고? 왜 내가? 이지혁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했는데요. 고성희가 저한테 접근한 방식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묻습니다. 사람?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씨요.
그리고 이지환. 그 순간 박성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동생이고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붙어 있는 사람이었죠. 이지환이 끼어 있다는 말은 고성이가 박영나 라인을 통해 이지혁 쪽으로 연결고리를 뻗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욕이 나올 만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이 집안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줄로 묶고 그 줄을 당겨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저한테 지은호 씨를 지켜야 한다고 했었더라고요. 그 말이 웃기죠? 지은호 씨를 지켜야 한다면서 지은호 씨 이름을 없애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은 슬픔이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성희 씨가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를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늘 자기 위해서였어요. 박진석은 여기서 딱 하나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지혁, 너는 왜 움직였어? 이지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박성재를 더 아프게 했는데요. 이지혁은 박성재의 친구이지만 친구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지은호 씨가 더 다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고성이가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돈도 사람도 기록도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없애줬어?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복사본만 받고 원본 위치만 들었고 그걸 박성재한테 말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일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박진석이 딱 박았습니다. 그 전에 뭐가 더 커졌어? 이지혁이 대답을 꺼내는 순간 고성이가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정말로 처음 보는 떨림이었는데요. 고성이는 드디어 깨달았던 겁니다. 이지혁이 가진 정보가 단순히 서류 수준이 아니라 고성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사람의 움직임까지 닿아 있다는 걸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영나 그때 박영나가 병원에 갔었습니다. 박진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나가 어디 있는지도 한동안 모르고 있었고 고성이는 그걸 작품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 입에서 병원이 나오면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빠르게 물었습니다. 어떤 병원?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연제대학병원. 우진이 수술 전후로요. 거실이 아니라 회의실이어도 그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박진석은 그날 이후로 간 이식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의료행위로 못 받아들입니다. 간 이식은 이 집안에서 서류와 돈과 협박이 한꺼번에 얽힌 단어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박영나까지 병원에 갔다? 그럼 박영나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카드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여기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박진석의 등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이었는데요. 박영나 씨가 병원에 갔던 날 제 신분 기록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저는 그걸 정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누가 제 삶을 다시 한번 갈아 끼운 날이었어요. 박진석이 천천히 고성이를 봤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서야 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눈물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고성이, 내가 바꿔치기 한 게 지은호만이야? 고성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고성이, 박영나도 내가 서류로 묶어놨어? 고성이는 그 질문에 처음으로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답이었습니다. 말해.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없애달라던 서류, 지은호 것만이 아니었어요. 박성재 이름이 찍힌 서류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이라서 냉정한 게 아니라 냉정하지 않으면 무너져서 회장처럼 버텨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성재라는 이름이 죽은 아이 서류 라인에 엮였다는 말은 가정만 흔드는 게 아니라 피까지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야? 이지혁이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 정정 이력입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끝났다는 공포였어요. 박성재는 숨이 막혔는데요. 박성재는 그동안 고성이를 의심해도 최소한 자기만큼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이 던진 건 그 마지막 확신마저 흔드는 폭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의 휴대전화를 아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시간은 끝났어.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라는 말, 이제 쓰지 마. 그리고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성재야, 오늘 밤은 잠들지 마. 네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어.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박진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죽었다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믿어왔고 고성이가 울면 적어도 사람 마음은 남아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석 앞에 놓인 건 마음이 아니라 기록이었고 기록은 늘 잔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박성재가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평소에 박성재라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요점만 말했을 텐데 오늘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떨린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떨림을 보자마자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들이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들고 왔다는 뜻이니까요. 아버지,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사망철이요. 지은호 씨가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 지은호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지은호. 카페 매니저로 일한다는 그 여자, 인테리어 디자인도 한다던 그 여자,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성이 앞에서는 엄마라는 단어를 끝까지 피하던 그 여자요. 박진석은 그 여자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붙어있는 눈빛, 그러면서도 내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눈빛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서류에 박제돼 있었다니 박진석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해 버렸습니다. 박성재는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맨 위에는 무연고 사망 처리 통보서 같은 딱딱한 제목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더 딱딱한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시선이 멈춘 곳은 문장들이 아니라 작은 표의 한 칸이었습니다. 대상자 성명 옆에 적힌 이름, 그리고 처리 결과 칸에 도장하나요. 박진석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름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지은호가 아니라 지은호로 적혀 있었는데요. 한 글자 차이였지만 그 한 글자가 사람 인생을 갈라놓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 네. 기록상으로는 지은호예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지은호 씨가 제출한 것과 일치해요. 그럼 이름이 바뀐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일부러 바꿔 넣었거나 바꿔치기해서 통과시킨 거죠. 박진석은 바꿔치기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꿔치기라면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순한 실수로 그걸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절차를 아는 사람, 시스템을 아는 사람,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박진석의 머릿속에 고성이의 웃는 얼굴이 스쳤습니다. 우아하고 다정한 얼굴, 그러나 누가 봐도 계산이 서려 있던 그 얼굴이요. 박성재는 그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사망자 명부정리본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명부는 늘 그렇듯이 숫자와 이름이 줄줄이 이어졌고 사람은 그 숫자들 사이에서 너무 쉽게 지워지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줄들 사이에서 지은호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는 순간 더 이상한 것이 보였는데요. 사망 경위 칸에 시설 화재 추정이라고 적혀 있으면서도 시신 확인 칸에는 확인 불가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시신 확인 불가인데 사망 처리가 됐다고?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시신 확인이 안 되면 실종 처리나 소재 불명이 먼저 걸려야 하는데 여긴 곧바로 사망이 찍혀 있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 집 거실에서 고성이가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서류가 다 사라졌다고 했었고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진석 손에 쥐어진 건 사라진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남겨둔 흔적이었습니다. 숨겨야 하는데도 지울 수 없어서 대신 다른 방식으로 덮어놓은 흔적 말입니다. 박진석은 목이 타들어가서 물을 찾으려다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물로 삼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한 문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명 보이세요? 서명? 처리 담당자 서명란이요. 이건 공무원 개인 서명이 아니라 외부 기관 접수 라인으로 넘어온 흔적이 있어요. 박진석은 서명란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접수 경로 재단 협조 같은 문구가 작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약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 이름은 흐릿했지만 글자의 형태가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게 더 공포였는데요. 박진석은 그 글씨체를 고성이가 인맥을 동원할 때 쓰던 서류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성이 쪽이라고? 박성재가 대답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황이 너무 선명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명부가 한번 정리된 뒤에 또 수정된 흔적이 있어요. 수정? 네. 날짜가 2번 찍혔어요. 처음엔 소재불명으로 올라갔다가 며칠 뒤에 사망으로 바뀐 흔적이 있어요. 바뀐 날이 고성이가 특정 행사로 시청 라인과 붙었던 주간이랑 겹쳐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연이라는 단어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연이 이렇게 딱 맞게 겹치기는 어렵습니다. 박진석은 사업을 하며 우연이라는 단어 뒤에 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의도가 자기 집안에서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거실 반대편에서 지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는 오늘도 담담한 얼굴을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떨릴 때는 울음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올 때였고 그 분노는 자신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박성재가 지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은호가 웃지도 못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뭘 더 바꿨다는 건데요? 박성재는 잠깐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당시 보호시설 입소 기록이요. 기록이 통째로 열람 제한으로 묶여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묶입니다. 지은호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는데요. 그 숨이 목에서 멈춘 것처럼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람 제한이라는 말은 곧 누군가가 막았다는 뜻이었고 막았다는 건 숨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유를 바로 짐작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면 자기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며 처음으로 저 아이가 왜 고성이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워버린 사람. 그래서 지은호 입에서는 엄마가 아니라 씨가 나오려고 했던 거겠지요. 그런데 박진석은 여기서 더 잔인한 걸 봤습니다. 명부 맨 아래쪽에 작은 참고사항이 붙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사망자 연계 처리 완료 관련 가족 통지 불효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지 불효. 가족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즉, 누군가가 지은호를 가족에서 끊어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요청한 거야?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비공개로 처리돼 있어요. 그런데 접수 라인이 대리 제출로 되어 있고요. 대리 제출이면 그 대리인이 누군지 반드시 남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찾아낼 수 있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면 지은호는 다시 한번 죽는 거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고성희는 지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참는 게 아니라 울음이 안 나오는 표정이었는데요. 그 표정이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는데요. 차분한 목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협박으로 쓰일 때가 더 무섭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시죠.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를 그만해? 고성희가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다정한 미소가 아니라 이 정도면 알아들어라는 미소였는데요. 이런 건 파면 팔수록 다 같이 다쳐요. 지은호 씨도 다치고 박성재도 다치고 이지혁 씨도 다칠 수 있고요. 박진석은 그 순간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지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이 판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이지혁을 콕 집어 입에 올렸다는 건 이미 이지혁 주변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찌를 때 가장 효과적인 곳을 먼저 찾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가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는 참지 않겠다는 쪽으로요. 왜요? 왜 이지혁 이름을 꺼내요? 고성희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는데요. 그냥 세상 일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숨이었는데요. 어머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죠? 고성희가 시선을 박성재에게 돌렸습니다. 협박이라뇨? 조언이죠. 당신은 똑똑하니까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박진석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부부의 정 같은 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지은호도 박성재도 이지혁도 모두 말로 움직일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너 지금 이걸 덮자고 하는 거야?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말았습니다. 그 애매한 움직임이 더 확실한 대답이었는데요. 덮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는 거예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리고 확인의 끝에는 누가 다치든 책임이 따라와야 합니다.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명부가 아니라 열람 로그였습니다. 누가 언제 그 기록을 열어봤는지, 누가 언제 제안을 걸었는지, 누가 언제 이름을 수정했는지가 줄줄이 남아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로그에서 특정 날짜를 봤습니다. 하필이면 고성희가 그 서류는 다 불탔다고 울며 넘어가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종이를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탄 게 아니었네. 누가 불탄 것처럼 만들었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한 번 죽인 게 아니라 계속 죽이고 있었네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나중입니다. 지금은 칼날 같은 진실을 들이대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해보라는 눈빛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며 다음 장면을 이미 떠올렸습니다. 고성희가 입을 열면 그 입에서는 울음이 아니라
거래가 나오고 거래가 통하지 않으면 협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협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한 곳을 찌를 겁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좋아. 너희 방식대로 해보자. 난 내 방식대로 끝까지 간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내 집안 사람이든 아니든 죄는 죄로 본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건 박진석이 정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고요. 그때 박성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단계는 누가 접수했는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결국 어머니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은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의 표정에는 울음 대신 단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협박처럼 언급된 이상 지은호는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는데요. 그 단단함이 고성희에게는 가장 싫은 종류의 표정이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명단은 이미 열렸고 사망처리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서류 한 장이 사람을 죽였고 그 서류가 다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이제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웃는 얼굴로 정리하자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칼날처럼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미소가 무섭다는 걸 늦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보통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고성희는 화가 날수록 목소리가 낮아졌고 낮아질수록 상대의 숨을 조여왔었더라고요. 박진석이 죄는 죄로 본다고 선언한 직후였으니 고성희는 이제 울음으로 돌파할 수 없다는 걸 바로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성희가 선택한 건 울음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협박을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내미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열람 로그를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고성희는 시선을 박성재에게 고정했습니다. 박성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고성희도 알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감정에 젖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사람이라는 걸 고성희가 오늘 확실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박성재를 정면으로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언제나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대신 옆을 찔렀고 옆을 찌르려면 가장 아픈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는데요. 회장님 방식대로 끝까지 가시겠다고요?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끝까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고성희는 다 같이라는 단어를 특히 길게 끌었고 그 끌림이 마치 줄을 목에 감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무슨 소리야라고 묻기도 전에 고성희가 한 번 더 눌러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는 이 상황을 견딜까요? 그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가족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가정 밖의 균열로 연결될 이름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은호도 그 이름이 튀어나오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지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버팀목처럼 붙어있는 이름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표정이었는데요. 고성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이 숨기려는 걸 표정으로 읽는 사람이었고 읽고 나면 그걸 가장 잔인하게 활용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고성희, 너 지금 이지혁을 들먹이는 이유가 뭐야? 고성희가 대답 대신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여유가 더 사람을 미치게 했습니다. 고성희는 몇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잔을 내려놓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 제가 먼저 꺼내기 싫었는데요. 지은호 씨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은호가 그 문장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무슨 소리예요 라고 튀어나오려다가 그걸 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면 고성희가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성이는 늘 상대가 화내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화를 저 사람은 위험하다로 바꾸는데 천재였거든요. 박성재가 고성이의 말을 자르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람을 인질로 잡겠다는 거죠.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서 거의 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인질이라뇨. 세상은 원래 약점으로 돌아가요. 박성재도 그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고성이가 박성재를 아들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는 게 소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일부러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재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키려는 듯 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선이 그어지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은 것처럼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고성이의 협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성이가 더 이상 숨길 의사조차 없다는 그 태도가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갑자기 이야기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지은호 씨, 지강호 씨 요즘 잘 지내요? 지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동생이고 지은호가 세상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지막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성이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지은호는 고성이가 이미 자기 주변을 조사했다는 걸 깨닫는 표정이었는데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강호 이름을 왜 꺼내요? 고성이는 외긴요라는 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강호 씨가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랑 다니는지, 어떤 일에 엮일 수 있는지 그런 건 조사하면 다 나와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계속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사람을 질식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협박의 핵심이었고요. 박진석이 폭발하려고 했는데요. 박진석은 참았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고성이가 웃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으로서 사람을 상대할 때 소리 지르는 쪽이 지는 판이라는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오히려 더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까지 손 뻗었어? 고성이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확인하겠다고 하니까요. 저도 대비해야죠. 그 말이 미쳤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고성이에게는 그게 정상입니다. 고성이는 내가 살려면 남을 눌러야 한다는 세계에서 살아왔고 그 세계에서는 사랑도 가족도 결국 도구였을 겁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박진석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서는 이 싸움이 커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공포가 올라왔고요. 그런데 그 공포가 단순히 약해지는 공포가 아니라 결심으로 바뀌는 과정이 아주 선명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이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과예요? 아니면 제가 다시 사라지길 바라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아주 조금만 더 올렸습니다. 지은호 씨는 똑똑하네요.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사라져요. 그리고 회장님도 조용히 덮어요. 고성이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시선은 부부의 시선이 아니라 거래처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시선이 모욕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도 박진석을 남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진석을 움직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가 서류를 다시 챙기려 하자 고성이가 갑자기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박영나 씨는 찾으셨어요?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떨어지자마자 거실의 온도가 훅 내려갔습니다. 박영나는 박진석의 딸이고 고성이가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지금 딸 박영나의 행방을 완전히 쥐고 있지 못했습니다. 박영나가 도망친 건지 숨은 건지 누군가가 숨긴 건지 모르는 상태였고요. 고성이는 그 불확실성을 지금 이 순간 칼로 써먹었습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박영나 이야기는 지금 꺼내지 마. 고성이는 왜요? 하고 되묻는 듯 했는데요. 그 되묻는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회장님은 확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박영나도 확인해야죠. 박영나가 왜 사라졌는지, 누구 때문에 숨었는지 그거부터요. 고성희는 마치 정상적인 절차처럼 말했지만 본질은 협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지금 이 사건을 파헤치면 박영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암시였고요. 지은호가 박영나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나와 직접적인 동맹을 맺은 적은 없지만 박영나가 고성희에게 눌려 살았을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여자들을 어떻게 부수는지 알고 있는 표정이었고요. 이 지역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가 이 지역을 직접 부르지 않아도 이 지역의 이름을 한번 언급한 것만으로 지은호가 흔들렸고 박진석이 흔들렸고 박성재조차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반응을 보며 확신했을 겁니다. 맞다. 내가 찌를 곳이 여기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자료로 끝까지 가면요. 저는 사람으로 끝까지 가요. 이 문장은 협박치고는 너무 노골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포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고성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온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은호의 이름이 죽은 사람으로 찍혀 있던 것도, 무연고 처리로 묶여 있던 것도, 열람 제한이 걸려 있던 것도, 그 모든 게 고성희의 세계에서는 사람 하나쯤 지우는 일에 불과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성재가 움직였는데요.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 차분함이 고성희를 더 자극하는 차분함이었고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고성희의 미소가 잠깐 멈췄습니다. 박진석도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재가 사람으로 간다는 말은 감정으로 폭주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인맥과 구조를 뜻했습니다. 회사 내부, 외부 로펌, 감사, 언론, 행정라인 고성희가 사람으로 움직여왔다면 박성재도 사람으로 맞붙을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급해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가진 사람들을 믿었지만 박성재는 더 큰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이에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은호는 싸움이 커질수록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이 지역일 수도 있고 지강호일 수도 있고 박영나일 수도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은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오히려 박진석을 똑바로 보고 말했는데요. 회장님, 저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지은호가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는데도 말은 단단했습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게 제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라면요. 저는 이번엔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은호가 이 말을 하자 고성희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 용기 얼마나 가는지 보죠. 고성희의 그 말은 용기를 꺾을 방법을 내가 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고성희는 이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협상도 타협도 아닌 통제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말한 대리 접수자부터 찾아. 그리고 박영나도 지금 당장 찾아. 박진석이 박영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이 아주 작아서 놓치기 쉬웠는데요.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그 흔들림 하나로 확신했습니다. 박영나의 실종에는 고성희의 손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그걸 들키기 싫어합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앉은 채로 박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끝까지 가면요, 회장님이 지키고 싶은 것들 다 같이 무너져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대답하는 순간 고성희가 그 대답을 약점으로 잡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아주 짧게만 말했습니다. 해봐. 그 두 글자가 떨어지자 고성희의 미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미소는 좋다. 그럼 시작하자는 미소였고요. 그리고 그날 밤 지은호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과거를 지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현재를 지우려고 드는 사람이라는 걸요. 박성재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울음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 협박으로 판을 뒤엎으려는 사람이라는 걸요. 박진석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전쟁은 기록을 파헤치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전쟁으로 번지게 될 거라는 걸요. 공여자 기록이 두 겹으로 보입니다. 비서실장이 그 말을 꺼낸 순간 박진석은 손끝에서 감각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두 겹이라는 단어는 의료 기록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록은 하나여야 정상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동의로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정리돼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두 겹이라니요. 그건 누군가가 기록을 정리한 게 아니라 기록을 겹쳐놓고 가렸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박성재는 무표정하려고 애썼는데요. 눈동자 한가운데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박성재는 가족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문제가 기록과 돈으로 썩어 들어가는 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죠.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으로 가죠. 지금. 박진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집안에서 말싸움으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말로 버티는 사람이고 박진석은 기록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이니까요. 연제대학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지은호는 숨을 조금 고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은호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사람은 더 무너질 수도 있고 더 단단해질 수도 있잖아요. 지은호는 무너지는 쪽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쪽을 택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증명할 게 있어요. 제가 왜 고성희 씨를 엄마라고 안 부르는지요. 박진석은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박진석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회장입니다. 누군가가 증명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이미 감정은 뒤로 밀리고 계산이 앞으로 나옵니다.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증명해. 대신 오늘은 울지 말고 뒤로도 물러서지 말고. 이지혁은 병원으로 오는 차 안에서부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이지혁이 말을 아끼는 건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문장을 꺼내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서입니다. 이지혁은 자기 살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지혁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고성희가 만들어 놓은 판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박진석 라인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이유로 절차를 요구합니다. 정당한 보호자, 법적 위임, 혹은 사법기관 협조. 박진석은 그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선택을 하더라고요. 박진석은 병원 측에 회장으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로 밀어붙였습니다. 외부 로펌 변호사가 동행해 정식 공문과 위임 절차를 깔끔하게 밟았고요. 박진석은 그걸 보고 속으로 확신했을 겁니다. 고성희가 이런 절차를 싫어하는 이유도 이런 절차가 시작되면 울음으로 덮을 수 없기 때문이니까요. 기록 열람이 시작되자 박진석은 제일 먼저 한우진의 수술 전후 타임라인부터 확인했습니다. 날짜, 서명, 동의서, 보호자 연락처, 비용 결제 라인. 박진석은 의료 지식이 전문가는 아니어도
결정 구조를 보는 눈은 날카롭습니다. 이식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보호자로 서명했는지입니다. 그 한 장의 서명이 돈보다 세고 사랑보다 무섭거든요. 첫 번째 이상한 지점은 보호자 서명이었습니다. 고성의 이름이 보이는 구간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단순히 보호자로 서명한 수준이 아니라 모든 과정의 전면에 고성이가 찍혀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걸 보며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숨겼다는 말이 얼마나 조악한지 이 종이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해서 숨긴 사람은 이렇게까지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숨긴 사람은 흔적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성이는 반대로 흔적을 쌓아두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많을수록 통제권이 커진다고 믿는 사람처럼요. 두 번째 이상한 지점은 공여자 동의서였습니다. 지은호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은호의 서명도 보였고요. 그런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상담 기록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상담 기록은 보통 감정의 흔적이 남습니다. 고민했다, 무서웠다, 가족과 상의했다 같은 문장이 조금이라도 섞이는데요. 이 기록은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장 교과서적인 형태로 정리해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서류를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쁘거나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나오는 체념 같은 웃음이었는데요. 저도 그때 저렇게 말한 기억이 없어요. 박성재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서류는 뭐야?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정리된 말은 보통 제가 아니라 고성의 시 쪽 사람들이 만들어요.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늘 거래처럼 다뤘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은 아주 잔인하게 정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호, 너 그때 동의한 이유가 뭐였어? 우진 때문이었어? 아니면 고성애 때문이었어? 지은호는 잠깐 말이 막히는 듯 했는데요. 그 막힘이 지은호의 진짜였습니다. 지은호는 착해서 동의한 게 아니라 도망갈 수 없어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진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선택이었는지 강요였는지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박성재는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집안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감옥일 수 있다는 걸 지은호가 너무 담담하게 말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비서실장이 말했던 두 겹이 본격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공여자 관련 문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지은호 동의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전 단계에서 다른 후보 공여자 문서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보 공여자 문서의 이름이 지워져 있거나 수정 흔적이 있다는 점이었죠. 병원은 보통 이런 수정 흔적을 싫어합니다. 의료진도 싫어하고 감사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흔적이 남았다는 건 누군가가 너무 급하게, 너무 거칠게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이지혁이 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는 겁니다. 이건 병원 실수가 아니라 외부 개입이라는 걸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들었던 흐름이랑 같네요. 박성재가 즉시 꽂았습니다. 무슨 흐름? 이지혁이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결국 입을 열더라고요. 고성이가 플랜 B라고 부르던 게 있었어요. 지은호 씨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으로 갈아 끼우겠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용히 책상 위 서류를 한 장씩 정렬했습니다. 정렬하는 손이 흔들리지 않는 게 더 무서웠는데요. 박진석은 감정이 아닌 결론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이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플랜 B가 있었다는 건 지은호의 동의가 선택이 아니라 절차의 한 조각이었다는 뜻이네. 지은호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힘이 없었거나 아니면 인정해버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병원 쪽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당시 공여자 관련해서 외부에서 민원이 아니 문의가 꽤 많았던 걸로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민원도 아니고 문의라고 표현한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건 항의가 아니라 압박이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담당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도 병원 나름의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재벌가가 얽힌 수술이면 더 조심합니다. 하지만 박진석 옆에는 외부 로펌 변호사가 있었고 기록 열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담당자는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부 대행사 쪽에서요. 병원에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중간 라인을 통해서요. 중간 라인.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성재는 고성희를 떠올렸을 겁니다. 고성희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 장갑을 끼고 남을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AP. 비서실장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그쪽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박성재도 이지혁도 박진석도 동시에 그 반응을 봤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고성의 씨 쪽 사람이에요. 박진석이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받아. 스피커로. 지은호는 망설였습니다. 지은호는 늘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전화를 받으면 다시 그 세계로 끌려 들어갈 것 같고 안 받으면 더 크게 터질 것 같은 공포가 동시에 밀려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가 켜졌고 상대는 다정한 목소리를 가장해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병원까지 가신다더니 정말이네요. 조심하셔야죠. 기록이라는 게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 한 문장이 끝나자마자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표정이 굳었고요. 박진석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에 이제는 내가 기록으로 죽일 거라고. 지은호는 그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한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못 건드려요. 회장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상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길지 않아서 더 무서웠는데요. 상대는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요? 회장님도 서류 앞에서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서류가 뭔지 아세요? 정정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의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깨달았던 겁니다. 고성희가 병원 기록을 건드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가 병원 기록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요. 즉,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병원 내부에서 별도로 보관하던 서류인데요. 정식 차트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박진석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공여자 관련 코드가 적혀 있었고 이름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아래에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는데요. 대체 서류 적용, 최종 승인 라인 외부. 박진석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방금 10번에서 터진 출생신고 정정 이력이 왜 병원 기록과 맞물리는지 감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정은 실수 수정이 아니라 인생 교체였으니까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람 하나를 갈아 끼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갈아 끼운 흔적 아니에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결론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를 죽였다고 만든 이유, 우진을 살리기 위해 지은호를 끌어들인 방식, 그리고 그 쇼를 가능하게 만든 외부 승인 라인의 실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그 서류를 접는 순간 비서실장이 한마디를 덧붙였다는 겁니다. 회장님, 이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에는 박영나 씨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말을 꺼낸 순간 박진석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더 세게 구겼는데요. 종이는 구겨지면 펴도 주름이 남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집안도 한번 구겨지면 예전처럼 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옆에서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나를 떠올리는 순간마다 감정이 복잡해지는 사람이었는데요. 박영나가 가족이면서도 동시에 고성이가 만든 도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더 노골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은호에게 박영나는 남의 집 딸이 아니라 본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파일 이름을 듣자마자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이지혁은 알고 있는 겁니다. 박영나가 사라진 게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확인됐어? 비서실장은 최대한 짧게 정리했습니다. 병원 내부 보관 파일 중에 정정 관련 묶음이 있는데요. 그 묶음 안에 박영나 씨 이름이 메모처럼 남아 있습니다. 정식 차트가 아니라 내부 공유 파일 쪽입니다. 박진석은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정식 차트는 절차가 있고 기록을 남기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부 공유 파일은 다릅니다. 누가 책임질지 애매한 영역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이니까요. 고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딱 그거였고요.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 박진석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차 안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 얼굴을 보면 흔들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진석은 흔들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가장 확실한 쪽, 즉 사라진 사람을 먼저 찾으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박영나, 지금 당장 위치부터 잡아. 그리고 그의 옆에 붙어있던 사람도. 비서실장이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지환 씨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환이 누구 편인지, 얼마나 침착한 사람인지, 그리고 박영나가 이지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환이 움직였다는 건 박영나 실종이 우발이 아니라 선택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혼자 있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겉으로는 차분한데요. 속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확인하는 회장이 되는 순간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칼을 뽑으면 고성이만 베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찢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박영나랑 따로 연락한 적 있어? 지은호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머뭇거리는 순간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침묵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침묵은 대개 거짓말의 시작이니까요. 지은호가 결국 말했습니다. 연락 온 적 있어요. 그런데요, 직접 연락은 아니었어요. 누가 중간에서 한번 돌렸어요. 박성재가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안 남겼어요. 대신 문장 하나만 남겼어요. 살고 싶으면 그 서류를 찾지 마. 이렇게요. 서류. 그 단어가 나오자 이지혁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은 평소에 말을 아껴서 살아남아온 사람인데요. 지금은 말을 안 하면 더 위험해지는 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영나가 어떤 서류를 받는지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런데 고성이가 그 애를 갑자기 잠그듯이 감시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박성재가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너 그걸 왜 지금 말해?
이지혁은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지혁은 박성재가 가진 분노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무서웠던 겁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지환 씨 동선이 잡혔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물었습니다. 박영란은? 비서실장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박영란 씨는 흔적이 얇습니다. 그런데 이지환 씨가 최근에 현금 인출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한 번 약국과 병원 근처에서 포착됐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근처, 약국? 이 단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박영란가 어디론가 숨었다면 살려고 숨은 겁니다. 숨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뜻이고요. 박진석은 이지환을 바로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끌어오면 이지환은 입을 닫습니다. 이지환은 성격상 버티는 쪽이거든요. 박진석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환에게 명령이 아니라 거래를 던졌습니다. 이지환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환한테 전해. 지금 입 열면 박영란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숨기면 고성이가 그 애를 먼저 찾는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지환 씨가 믿을까요?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믿게 만들어.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날 새벽 이지환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먼저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이지환은 고성이 편에 서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 편이었고 결국 박영란을 지키려면 박진석에게 가야 한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지환이 나타난 곳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치고는 너무 소박했는데요. 박진석은 일부러 그걸 골랐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면 이지환은 더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입이 닫히고요. 박진석은 오늘 사람의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환을 보자마자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박영란, 어디 있니? 이지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 위치를 말하는 순간 보호막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지환은 먼저 조건을 깔려고 했는데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약속부터 해주십시오. 박영란 씨를 고성희 이사장님한테서 떼어내 주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 대신 지금부터는 나도 속일 생각하지 마. 이지환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인데요. 그 떨림은 이지환도 이미 한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환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란 씨가 도망친 게 아닙니다. 도망치게 만든 겁니다. 박진석이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지환이 대답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이요. 박진석은 그 대답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척했는데요. 사실은 안쪽이 다 무너지고 있었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딸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무서운 사람일 줄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지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영란 씨가 우연히 어떤 파일을 봤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서랍에서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요. 박영란 씨가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겁먹은 얼굴이 아니라요.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파일? 이지환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이름도, 병원 이름도, AP 같은 회사 이름도요. 그리고 사망 처리 관련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가 옆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 문장 있었죠?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확히 그 문장입니다.
박성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영나가 그걸 왜 봤는데요? 이지환이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이지환은 박성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지환은 박성재가 이 집안의 칼이 될지 방패가 될지 판단하려고 보는 겁니다.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박영나 씨가 자기 이름이 왜 거기 있냐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사망 처리 문장 근처에 적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박영나 씨가 고성희 이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까지도 바꿔치기 할 생각이었어? 이렇게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더 하얘졌고 이지혁은 시선을 돌렸고 박진석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박영나가 고성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건 박영나가 단순히 보호받는 딸이 아니라 진실의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이지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 이사장님이 박영나 씨를 방에 가뒀습니다. 문을 잠그고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편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박영나 씨 휴대전화가 바뀌었습니다. 통신사도 번호도요. 누가 봐도 흔적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온 거야?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혼자서 빼낸 게 아닙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도왔어? 이지환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지환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이 사장님 쪽 라인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순이. 지은호의 어머니 정순이 이름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순간 지은호의 표정이 깨졌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가족은 이런 판과 무관하다고 믿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손을 뻗는 곳은 재벌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필요하면 누구든 끌어다 쓰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순희 씨가 왜 끼어들었지? 지은호는 목이 잠긴 듯 했는데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다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박영나 씨가 연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박성재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도 깨닫는 겁니다. 이건 우리 집안만의 비밀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 삶을 끌어들인 사건이라는 거요. 박진석은 다시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박영란은 어디 있니? 이지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박진석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고성희가 찾고 있다는 뜻이지.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고성희 이사장님이 박영나 씨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다시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박진석은 결심이 더 단단해졌을 겁니다. 박진석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고성희를 아내로 다룰지 위협으로 다룰지요. 박진석은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박영란은 내 사람이다.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박진석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이렇게 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사람이라는 건 보호선언이면서 동시에 전쟁선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회장님, 박영나 씨가 도망치기 전에 저한테 봉투 하나를 맡겼습니다. 박진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 이지환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얇았는데요. 얇은 봉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박진석은 이미 오늘 배웠습니다. 봉투 안에는 출력물 몇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남긴 메모가 딱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고성희 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믿게 만든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차례는 저였어요.
박진석은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그 숨이 분노인지 공포인지 죄책감인지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란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박영란을 통제해왔던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네. 박성재는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고 지은호는 손을 꼭 쥐었고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서실장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이사장님이 움직였습니다. 박영란 씨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 비서실장이 답했습니다. 병원 쪽 외부 승인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 박성재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박성재 이름으로 승인된 게 딱 한 건 더 나옵니다. 비서실장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박진석은 숨을 들이쉬었는데요. 들이쉰 숨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숫자와 서류로 사람을 움직여온 사람인데 지금 서류가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쓰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본인이 뭘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집안에서는 내가 안 했어요가 증명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성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박진석은 바로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너 그 결제 기억나? 박성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못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결제를 제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박진석은 박성재의 말투를 듣고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성재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말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논리는 맞아도 상대가 증거를 들이밀면 논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옆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호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박성재가 무너지는 순간 본인도 같이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계산이 시작되는 타입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왔는데요. 고성희가 끼어들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빚이 있고 박진석에게도 빚이 있고 지은호에게도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지혁은 그 셋이 같은 자리에 모이면 늘 가장 먼저 망가지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건데? 비서실장이 최대한 짧게 말했습니다. 병원 외부 승인 라인 쪽입니다. 수술 전후 절차 중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구간이 박성재님 이름으로 마무리된 걸로 정리돼 있습니다. 박성재가 바로 말을 끊듯이 나왔습니다. 제가 병원 승인 라인을 왜 만져요? 저는 의료 쪽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정상이라면 박성재님 이름이 여기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에서 핵심을 뽑아냈습니다. 정상이라면. 박진석은 정상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곱씹었는데요. 고성희가 움직이면 정상은 늘 비정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은 언제나 누가 봐도 그럴듯한 정상처럼 포장됩니다. 그날 오전 박진석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안 문제로 덮을 단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버린 겁니다. 박진석은 회사를 움직여서 진실을 꺼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진석은 감사팀, 법무팀, 그리고 외부 로펌까지 동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사회 라인을 건드렸습니다. 이사회는 가족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권력은 가족을 지키는 데도 쓰이지만 가족을 찢는 데도 쓰입니다. 박진석은 그걸 알면서도 이사회 쪽으로 칼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고성희가 회사 밖에서 움직였다고 믿는 순간 결국 회사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흔적을 지울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사회 전 멤버 소집해. 명분은 리스크 관리로 잡아. 비서실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내부의 소문이 바로 돕니다. 박진석이 낮게 답했습니다. 소문이 돌게 해. 지금은 소문이 돌지 않는 게 더 위험해. 박진석은 고성이가 조용히 움직일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란 걸 이미 배웠습니다. 고성이는 소문이 나면 오히려 멈추는 척하면서 다른 칼을 꺼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박진석이 이사회 소집을 걸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고성이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늘 늦지 않게 들어오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엔 이상하게도 너무 빨랐습니다. 고성이는 누가 봐도 흔들리면 안 되는 날에 더 우아하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우아함은 강함이 아니라 통제의 신호였고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이사회가 가장 예민하게 보는 후계자입니다. 고성이는 후계자만 잡으면 박진석의 손이 묶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휴대전화에 고성의 번호가 뜨는 순간 박성재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자 고성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성재야, 잠깐 볼 수 있을까? 박성재는 그 부드러움이 더 싫었습니다. 부드러울수록 칼이 날카롭다는 걸 박성재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못 봐요. 아버지가 고성이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말고 내 얘기하자. 내 이름이 왜 병원 파일에 들어갔는지 내가 먼저 알고 싶지 않니? 그 순간 박성재는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성이가 이미 박성재 이름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이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싶었는데요. 끊는 순간 고성이가 무엇을 퍼뜨릴지 상상되는 겁니다. 박성재는 억지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성이가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는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내가 안 했어도 내 이름으로는 처리될 수 있어. 그게 이 집안이 가진 힘이잖니. 그리고 그 힘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끝낼 수도 있어. 박성재는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재가 떤 건 두려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본인 이름을 무기로 썼다는 사실이 너무 치욕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바로 박진석에게 달려가고 싶었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가 박성재를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말리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상황을 더 키우면 본인도 같이 휘말릴까봐 겁이 난 겁니다.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요. 고성이가 원하는 게 그거일 수도 있어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아는 거 있어? 지은호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그 침묵이 박성재에게는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이 그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가 뭘 숨긴다기보다 고성이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걸 잘하잖아요. 이지혁은 말을 조심스레 골랐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한 문장 잘못 던지면 박성재의 분노가 지은호에게 꽂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가장 먼저 터진 건 자료가 아니라 소문이었습니다. 내부 메신저에 이상한 파일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보호자동의 정정네요.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도 클릭합니다. 그리고 클릭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한번 본 자료는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박진석은 그 파일이 도는 걸 보고 고성이가 이미 선수를 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박진석이 정리된 이야기를 내놓지 못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혼란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진실은 그중 하나가 돼버리니까요. 박진석은 회의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박성재를 한 번 더 불러 세웠습니다. 박진석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재야, 오늘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태도가 중요해. 박성재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박성재가 흔들리면 이 사회는 박진석이 아니라 박성재를 먼저 씹어먹습니다. 그게 권력판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병원 관련 리스크가 정확히 뭐죠? 박진석은 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상대의 눈을 먼저 봤습니다. 누가 진짜로 몰라서 묻는지, 누가 고성의 편에서 찌르려고 묻는지, 그걸 읽어야 했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누군가가 기록을 비정상적으로 만졌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이사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럼 후계자 이름이 들어간 건 뭡니까? 그 질문이 나오자 회의실 공기가 확 변했습니다. 박성재가 바로 표적이 됐습니다. 박성재는 평생 이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버텨왔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아니라 의심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